영원한 제야라는 별명을 가지셨지만 살아온 삶이 굳은 의지와 진가를 고스란히 증명하는 질풍경초라는 말과 더 어울리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서서 질풍 같은 역경을 겪어오셨던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자를 모셨습니다. 우선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장기표 후보님께서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으로 오랜 시간 투국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도리, 지식인의 도리라고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밝혀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울림을 선사하셨었죠. 그러한 장기표 후보님께서는요, 자칭 진보라는 문재인 정권을 가짜 진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과 참담함을 성토하며 단식 투쟁까지 하셨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같은 국민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오늘도 선봉대에 서주시면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로전 보수다 강연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의 강연 제목은 가짜 진보가 나라를 망쳤다입니다. 한평생 민주화와 노동운동을 위해 살아온 장기표 후보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겨서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본 강연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아울러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생중계로 함께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순서도 30분 강의, 60분 토론으로 진행되고 모든 순서는 지금 와 계신 시사포커스TV 그리고 국회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장기표 대선 예비 후보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망국 칠적 혁파와 흥국 칠제 구현 이런 부제목으로 제가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미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의 원인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겠느냐? 저는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는 첫째,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전백성. 우리의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적은,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은 단순히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만이 아니라 이게 야당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덜낼 정도로 이 실정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이걸 제대로 비판, 견제, 혁파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한 데 대해서 우리 야당은요, 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저는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고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더욱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대체 이제 국민의힘 뭐하나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왜 싸우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전에도 해당됐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 실정이 지금은 드러난 겁니까? 오래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상 요 보궐선거 이전에는 계속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우리 야당이 반성해야 될 점이 대단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지만 다른 하나는요,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정책이요,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얕봐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이전에 이 보수 야당을 대표하는 말은 대체로 한나라당이죠. 뭐 새누리당도 있고 하지만 또 자유한국당도 있지만 대체로 한나라당인데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너무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생각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행편없다.
그런 점에서도 또 그게 전혀 사실무근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래저래 굉장히 그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관련해서, 즉 국정 파탄과 관련해서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 인식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더욱이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비판만 하면 우리는 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판 속에 우리가 고쳐야 될 대목이 대단히 많다는 것도 저는 인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제가 가짜 진보를 규탄하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주어진 제목대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왜 저렇게 실정을 거듭할까요? 그거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계속 잘못한 게 드러났는데도 또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요, 이미 시대착오적이 된, 또 사이비가 된, 가짜가 된 진보, 사회주의에 대한 이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회주의가 꼭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적 지향성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데도, 이건 참 저 사람들이 바보짓인데요. 이렇게 된데도 한나라당, 국민의힘 당이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더 자기네들은 사회주의적 지향성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간 그 사회주의적 지향성에,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 이념은 평등입니다. 평등. 또 빈곤층을 위한 겁니다. 또 노동자 농민을 위한 겁니다. 이런 생각이 쫙 빠져 있습니다. 이걸 계속 이 야당인, 말하자면 이 한나라당부터 시작된 이 국민의힘이 비판하니까 더 저 사람들은 그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묘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반대하는 건요, 무조건 또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 딱 맞는 말입니다. 나라를 어렵게 만든, 나는 이 나라 망한다는 말은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 세력이 그동안에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고, 지금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주의 지향. 그래서요, 저 사람들이요, 맨날 노동 존중. 사회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 최저임금 인상. 그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거. 또 뭐 빈곤층을 위한 거. 이 프레임은요, 이 프레임 자체가 최저임금도 인상되면 좋고, 노동자 농민도 잘 살면 좋고, 빈곤층을 위하고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안 벗어납니다, 이게. 그런데 결과는 어떠느냐? 전부 다 거꾸로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빈곤층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최저임금 인상, 얼핏 들으면 그 최저임금에 있는 사람들 인상, 고임금 노동자가 아니고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인상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완전히 실적으로 내모라고 합니다. 실직으로. 직장도 못 가도록 만들어버린 사람들. 저는 이거는 특히 2018년 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빈곤층은 더 빈곤해지고 부유층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더욱이 근로소득은 어떠냐 하면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36%가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 통계가요, 사설기관에서 만들어냈다면 전혀 저는 안 믿습니다. 이거. 통계청 자료입니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36%가 줄은 거예요. 1년 전에 비해서. 상위 20%의 소득은 얼마 늘어났냐? 3%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만큼, 즉,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빈곤층을 위하고, 최저임금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하고, 이게 결과는 전부 거꾸로입니다, 이게.
최저임금 언저리 이미 그때요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이 약 33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제가 통계해보니까 313만 명으로 나왔대요. 그 사람들은 다 실직자 된 겁니다. 자영업 붕괴시켰습니다. 이 전혀 사회주의 지향성이 빈곤층 위하고 노동자 위하고 자영업자 위한 것 같지만 결과는 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말하자면 소득 배율도 즉 빈부격차도 훨씬 더 세게 만드는 겁니다. 양극화도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통계청 자료에 나오니까 그 이제 신문에 막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참 기가 찰 노릇인데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음을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자기네들의 정책이 빈곤층을 위한 거다는. 그러니까 예를 여기 있잖아요. 김상조 그런 사람들 옛날에 공부한 거 그 다 웨이저 레더 그루스 임금주도 성장 그 옛날에 그 다음에 참고로요 이러한 이론들이 지금부터 한 20-30년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안 맞습니다. 이념은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모든 이념 가치 이념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자유와 평등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사회 자칭 진보 지식인들이 사회 발전에 사회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사람들이 계속 발목 잡는 역할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좀 건방지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요 사회 발전에 특히 진보 자처하는 자처는 모르겠어요. 소위 진보 지식인들은 엄청난 역기능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지향성 때문에 거꾸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친북 노선입니다. 이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친북주의 이 옛날에 종북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정인 백낙청 선생 또 누구죠 정세현 이 정세현 씨 같은 사람은요 아직도요 대학 3학년생입니다. 정말 그 사람 인생 참 곤란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절대로 헤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도 좀 이따 다시 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반한나라당 의식이 반국민의힘이 확 사로잡고 너희는 틀렸어. 근데 이 인식이요 너희는 틀렸다 그렇게 하는 인식이 결국은 한나라당이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너무 미워하면 우리는 이것도 또 우리도 배워야 돼. 문재인 정권만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이 도와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디 지방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나보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느냐 딱 들어보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 애국심은요 정말 존경스럽지만 그 사람들이요 보수 세력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저런 거야. 즉 보수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등 돌리게 만드는 전위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공격을 해야 되지 그냥 미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보수당을 너무 미워하다가 보니까 손해는 누가 보냐? 자기들이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인식이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기주의화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이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맨날 너희는 아무리 우리가 뭐래도 너희보다는 나 하는 것이 이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결국은 위선자가 되고 내로남불이 되고 심지어는 적방하장까지 하는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이것이 즉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지향성, 친북주의 그리고 이 반보수당 또 이 반보수당 우월감에 기초한 이 이기주의와
지금 이건 완전히 이기주의거든. 이러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 국정 파탄을 하는 그런 어떤 이념적인 기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기초한 이 국정 파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7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뭐 5적은까지는 모자라겠고 10적까지는 좀 그거 하고 해서 7적을 규정했는데 이걸 제가 이거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주노총입니다. 이 민주노총은요 그냥 뭐 우리 기종노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민주노총이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파탄케 하는 주범입니다. 그냥 좀 도덕적으로 뭐 연봉도 그렇게 많은데 뭐 계속 임금 올려달라 하냐 이런 게 아닙니다. 민주노총 때문에요 청년 실업이 생깁니다. 청년 실업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민주노총이 말하자면 이 해고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인력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인력 운용을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취직할 데가 없죠. 그 민주노총이 청년 실업의 주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요 비정규직의 주된 요인입니다. 정규직을 해고를 못하니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언밸런스한 왜곡되는 일. 민주노총 때문에요 납품업체 저임금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민주노총이 노동임금의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주범. 그런데 민주노총의 평균 임금이 얼마냐? 약 7,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짜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임금은 9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미운 거는 단 1원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게 말하면, 그러면서요, 전태일 정신 구현 노동자제는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전태일이 내가 그래서 이런 글도 썼습니다. 민주노총에는 전태일이 없다. 전태일 정신을 손톱만큼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민주노총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자영업 붕괴의 주범이 민주노총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한국 경제 파탄의 주범이 민주노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뭐 작년부터 생기느냐 그게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 그랬습니다. 저 장기표가 민주노총을 만국 7적 중에 제1적으로 규정하고 나는 이것을요 반드시 혁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도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규탄 국민대회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요 어지간한 정권은 못합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첫째는 민주노총의 말하자면 경제 파탄의 그 원흉임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전 오늘 대선 후보로 나온 게 아니라 인생 선배이자 정치 선배로서 왔는데 사실 이번에 대선에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번은요 정교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교조 이거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늦게 배운 도덕이 날씨는 줄 모른다고 늦게서의 사회주의 지향성 종북 사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우리 청소년 이념 편향 시기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공교육을 붕괴시킨 주범이 정교조입니다. 물론 정교조 이전에도 공교육이 붕괴된 점이 있지만 정교조 때문에요 교권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교권이 무너지니까 교실이 붕괴하죠. 학교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교사 공동체가 파괴됐습니다. 교무실에서 회의가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원 회의를 주제를 잘 못합니다. 왜? 정교조 선생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걸리니까. 이처럼 그런데 이런데도 초기에는 물론 출범 잘했죠. 뭐 촌지 건절 이래가지고 그런데도요 정교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교조도 완전히 철밥통이 돼가지고 자기네들 이익 차리는 것만 합니다. 그것도 시대착오적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학생인권조례, 이 정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만들어가지고 학생인권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데 학생인권 유린하는 잠재적 범죄자를 누구로 상정한 겁니까? 학교 선생님들 아닙니까?
선생님들을 학생들 인권 유린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놔놓고 그게 무슨 놈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정교조 교사들이 스스로 말하자면 자학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네들이 교사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못 갖고 있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용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도 진보 세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이 3번요 대깨문입니다. 이 대깨문은 왜 대깨문이냐? 왜 대깨문이 되느냐? 옛날 아까 그랬죠. 한나라당 저것들, 뭐 국민의힘 저것들. 아무리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도 너거보다는 이 대가리가 깨져도 진짜 문재인 지지, 대가리가 깨져도 민주당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왜 이거를 만국 7적 중에 세 번째로 넣냐면 언론의 자유를 파괴합니다. 여론 정치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깨문이요,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만 있느냐? 이쪽은 또요, 대깨박도 있지 않습니까? 대깨박. 꼭 대깨박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깨 갖다 붙일 사람들, 이 보수 진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내가 만국 7적에 네 번째로 꼽았는데, 왜 공기업이냐? 이것들은요, 국가 예산으로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자가 나도 임금잔치, 상여금 잔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일, 공공요금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국가기관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땅 짓고 헤엄치니까. 이는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또 뭐냐, 이 낙하산 인사가 또 문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미친 집값입니다. 내가 어제 여기 어제 강연 가려고 찾아봤더니 용산 지역에는요, 20평짜리가 20억, 30억짜리가 30억이랍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고, 이 미친 집값은요, 집값만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미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미친 집값 때문에 옛날에는 벼락부자라는 말만 있었는데 요즘은 벼락거지가 유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벼락거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열풍이 아니죠. 저는 옛날에 주식 만국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하더니 코인 만국론, 코인 가지고 젊은이들 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집값을 문재인 정부도 올렸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올렸습니다. 이거 마침 여기 뭐가 있었는데 PPT를 안 쓰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왜 올렸느냐?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기조는 공공개발과 수요 억제죠. 민간개발을 하면 분양가를 저거 멋대로 해가지고 다른 집값도 올리니까 공공개발 위주로 한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계속 저개발,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거, 재건축, 재개발 이거 억제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 수요 억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집 가진 사람이 손에 대도록 세금 폭탄을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값이 더 거꾸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뭐 언론도 그렇고 우리 야당도 그렇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공개발 민간개발 허락해야 된다. 수요 억제를 위한 세금 폭탄은 옳지 않다. 보유세도 내려야 되고 거래세도 내려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도 잘못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를 없애고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고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도권에,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것으로는 주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택 문제만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 최첨단 시설로 쫙 해주고 지방에 있는 교사와 교수에게는 20% 정도의 지방 근무 수당을 주고 지방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다 주고 지방에서 졸업한 학생에게는 지방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교육 때문에 서울로 수도권으로는 올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요, 이 수도권 서울 인구 과밀에 대학이 엄청난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지방에 있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한 50% 정도 깎아주고,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전부 다 무상으로 한 30년 정도 임대해주고, 그리고 역시, 그래가지고 기업 하려고 그러면, 요즘 뭐 법인세도 높고 하니까, 기업 하려고 그러면 지방에 가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서울로 올 필요가 없도록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약 한 1년 안에요, 없어지는 기초단체 한 230개 중에 한 30개가요, 인구 3만 이하입니다. 지방은 공동화되고 수도권은 과밀화되는 이런 현상을 막아야 국토도 균형 발전하고, 그리고 주택 문제도 해결됩니다. 공급 위주 주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비용인데, 비용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걸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됩니다. 훨씬. 이 땅값 얼마나 비쌉니까? 비용도 훨씬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친 집값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절망케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3포세대, M포세대 등등. 하여튼 그래서 이 집값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당 후보, 문재인 정권의 이 주택정책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뭐, 도대체 나도 관심 깊게 보는데도 다 볼 수도 없어요.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해서, 뭐, 공항을 없애고, 뭐, 2만 5천 채를 짓겠다, 뭐, 역세권에다가 뭐, 기본주택을 주겠다, 또 뭐, 질문하니까 또 뭐, 그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 후보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룰 전략,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인기 좀 있으면 뭐 국회의원 하고 대통령 후보도 하고 장관도 하고, 이런 사람이 국정을 맡아가지고 나라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특히 이재명 씨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요, 문재인 정권은 저리 가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바보라서 국정을 말하면 파탄내고 있는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요, 악해서 정말 사악하게 국정 파탄내라, 나라 진짜 망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언론이요, 그걸 제대로 지적하지 못합니다. 기본소득은요,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고민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입니다.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없는 사람들이 왜 어려운지를 고민도 안 해본 사람이 내놓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식인들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희 교수가 지적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지적합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의힘은요, 정강 제1조의 기본소득이 들어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좀 빨리 꺼내.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요, 전 세계에서요, 미국하고 맞먹습니다, 거의. SMR은요,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그 다음에 이 주사파도 뭐 제가, 이 주사파도, 이게 내가 간단히 말해. 문재인 정부가요, 정말 북한 짝사랑하고 대북 저자세 계속 뭐 구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요, 남북 관계는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남북 관계가 뭐 그래도 아니 꼽지만 좀 나아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뭐냐? 모욕과 조롱입니다. 이거를 모릅니다. 이거를. 문정인 씨 같은 사람, 정세현 씨 같은 사람, 또 북한 대학원에 뭐 그런 사람들, 전혀 몰라. 왜?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니까. 헛소리 계속 텔레비 나와가지고 불러주니까 가서 뭐 돈 받으면 밥 먹고 사니까. 그게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진실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올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소득 양극화가 아주 사회 구조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냥 양극화가 아니고 극단 양극화가 사회 구조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필수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정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략적 의의, 이제는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구조조정한다든지 사회를 발전한다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요, 사회보장제도가 밑바탕에 깔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정당은 어떠느냐, 계속 퍼주기 한다고 욕하거든요. 또 이거를 또 계속 견인하는 사람이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입니다. 저는 지난번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는데 조선일보가 5번째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왜? 조선일보 계속 보고 퍼주기 반대하거든요.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전부 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 같이 그때 문재인 정부는 100만 원 한꺼번이고 우리 미래통합당은 50만 원씩. 그런데 이게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국민이 이걸 안 믿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맨날 퍼주기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100만 원 주는 거지. 저는 그럴 정도로 우리 보수 진영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말을 남김에 말했긴 해. 그럼 사회보장제도,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보장제도는 그냥 빈곤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참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당, 자유한국당은 어떤 당이냐 하면 맨날 사회보장제도를 반대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실제로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한 정당은 어느 당이냐? 자유한국당. 또 앞에 당. 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누리과정요. 박근혜 정부 다 만들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이명박 정부 말기 때부터 이게 딱, 그러니까 제대로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정책을 많이 채택한 정당은 보수정당, 우리 국민의힘인데 자꾸만 반대하면서 하니까 표는 못 얻고, 실제로는 하고, 저는 이런, 이제 끝내.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고 이제 본이 나눠준대요. 그러나 저는 결국은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전도 일부러 7가지 비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또 이 귀한 의원님들 만나서 내가 좀 말씀을 좀 요란하게 하는 거 용서하시고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질의응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